지난주에 북한이 3차 북핵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핵 실험 이후에 그 한국의 대북 전략을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동아시아연구원의 하영선 이사장님을 모시고 북핵 실험과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진단과 처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북핵 실험 이후에 그 대응책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북한이 핵실험을 왜 했는지,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지 1년이 넘었는데 어떠한 동기와 이 김정은 정권의 성격 때문에 대북 정책,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또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어프로치를 해야 될지, 그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법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정교수 얘기한 대로 핵실험은 꼭 일주일 지난 것 같은데요. 일주일 동안 국내외 그 관련 정부 당국자들, 학계, 전문가를 포함한 학계, 또 이 언론 방송 매체들의 수많은 보도들을 보고 들으면서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북한의 그 북핵 3차 실험을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중요하게 생각이 됐고, 따라서 첫 번째 방법상의 혼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취했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 그러니까 2013년 들어서서 김정은 체제가 지난 50일 동안 그 북핵 실험과 연관돼서 했던 중요한 발언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의미를.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의미, 이 발언 또는 언행이 그 앞에 있었던 이게 3차 실험이기 때문에 2006년에 1차, 2009년에 2차 또는 작년에 미사일 실험, 발사,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나왔던 공식 발언과는 얼마나 편차가 있는가.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이 코끼리 만지듯이 혼란을 겪는 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두 종류의 문건들을 제가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발견을 한 것이 한 두 가지 있다. 첫 번째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사실 1월 1일부터 2월 19일 오늘 현재까지 중요한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은 간략하게 요약하면 거의 빤합니다. 1월 1일 신년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 핵실험과 연관되어서 외교부 성명 내지는 답변, 그리고 국방위원회 성명이 있었고, 그 이후에 한 두 가지 더 지적할 만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정은의 직접 그 발언 내용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김정은이 1월 후반에 들어서서 마지막 주에 들어서 한 번은 해외협력 일꾼들을 지도한다는 의미에서 발언 내용이 소개된 적이 있었고, 그다음은 굉장히 오래간만에 제4자 당 세포 그 비서회의에서 굉장히 긴 발언을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 뭉뚱그려서 얘기하면은 첫 번째로 지적해야 될 것은 북이 왜 쐈냐, 그런데 일단은 그것이 선전이든 아니든 북이 설명하는 공식적으로 그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 발언 내용에서부터 얘기는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공식적인 그 설명 방식은 핵실험을 한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그 북의 자주권의 발로였다 하는 것이 공식 그 핵심 내용입니다.
이거는 2006년, 9년, 뭐 12년 미사일 발사나 늘 비슷한 류의 발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나중에 설명을 더 하겠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그러면 그 사이에 아버지가 사망했고 새로운 김정은 체제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 발언 내용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다. 따라서 그건 선군적인 시각에서 그 국제정치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그 속에서 생존권 또는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하는 중요한 아마 그 빌미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그 앞에 1, 2차에 비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 있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인데 북한이 핵무기를 드디어 개발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주권을 확보한 속에서 이제 발전권을 조금 행사해 보려고 했더니 그것을 해방 놓는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부분만큼 지금 변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뭐 조금 과도하게 요약한다면 자주권과 발전권의 그 대응이라고 한다고 하면 자주권을 강조하는 선군적인 시각이 여전히 압도하고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발사 실험을 설명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권을 부차적으로 둘 수밖에 없다고 하는 소위 북의 최고이익, 북의 핵심 이익의 우선권을 설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라다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그렇게 할 때 북은 어디로 가게 될 것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게 내가 봤던 지난 50일 동안의 북의 공식 발언 내용과 지난 1차 핵실험부터 시작한 그동안의 발언 내용을 그 총체적으로 보고 난 그 총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006년하고 2009년 핵실험 때 그 북한의 성명에는 이 경제 강국 건설이나 인민 생활에 관련된 언급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 있나요, 선생님?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이게 핵 억제력이나 자위력을 강화하지만 국내적인 목적과 결부된 부분이 좀 많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부분만큼의 약간의 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핵실험을 한 것을 가지고 국내 많은 언론이나 정부나 국회에서 관심이 가지는 게 북의 핵 능력이 얼마나 됐느냐. 그렇게 된 경우에 이것이 한반도에 미치는 그 군사 전술적인 그 피해가 얼마나 되냐.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만은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 핵실험을 통해서 김정은 체제의 성격은 뭔가를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앞으로 다가오는 그 북핵의 의미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내가 2006년하고 13년을 굳이 대비한 것은 2006년은 분명히 핵선군적인 시각에서 그 핵실험, 1차 핵실험을 설명하고 있는 상황도 뭐 사실은 굉장히 유사하죠. 나중에도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지만 2005년 BDA 그 경제 제재가 등장하고 2006년 들어서서 결국은 그 먼저 미사일 실험하고 이쪽에서 제재하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엔 제재하면은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으로 실험되는 부분은 굉장히 유사한 프로세스인데 그 과정에서 설명을 하면서 그 똑같은 자주권 얘기를 강하게 하는데 중국도 쓰고 있지만 핵심이 북이 사용하고 있는 거에는 최고이익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자주권과 발전권이란 말도 사실은 이번에 따로 쓰고 있는 말이에요. 나는 그걸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렇게들 많이 생각했잖아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 지난 12월 12일 날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신년사가 나오고 특히 북계를 경제적인 시각에서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었던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신년사의 그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 앞에 그 위치하고 있고 따라서 북이 이제는 그 경제에 상대적으로 비중을 많이 두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실험 과정 앞뒤로 나오는 공식 성명들을 보면 그것에 대한 그 일정한 품는 얘기들을 다 하고 있어요. 경제 발전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발전권을 우리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또는 중국처럼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평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저는 그만큼 그런 얘기를 해야 될 지금 변화가 그 내부적으로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이 가지고 있었던 성군적인 시각의 그 정치 세력적인 언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주권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명확히 대내외에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스피치를 보면서 저는 북평양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스피치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그 북이 늘 그 야한 말들을 많이 쓰지만 뭐 그 상여집의 개새끼 같다. 만약 그 자주권을 고려하지 않고 발전권을 우선하는 경우에 생존을 위해서는 어차피 이것은 상하가 있는 것이다라는 표현이 우리 입장에선 답답하지만 여전히 그런 발언이 북의 전체 그 핵심 그 정치 권력 속에서 중심을 이룰 수밖에 없고 그러나 발전권의 얘기를 거기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김정은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핵실험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대외적이거나 군사적 측면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조금 더 넓은 측면에서 김정은 체제 전반을 봐야 되고 특히 그 김정은 체제가 정권 공고화를 위해서 발전권이나 경제 발전에 얼마나 그 저변에 깔린 관심이 있는지 이거를 함께 봐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핵실험의 동기를 분석하는 데에도 꼭 필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북핵 실험 이후에 김정은 체제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보여주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우리가 지금 얼핏 생각하기에는 김정은 체제가 군사 일변도로만 갈 거라는 막연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그 국가 전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따라서 지금 핵실험 이후에 김정은 체제가 추구할 목표나 그 미래 갈 수 있는 여러 방향들 이런 거를 그 조금 더 분석적으로 나눠서 본다면은 어떤 길이 있을지. 예. 공식 그 발언 내용을 가지고 2006년에서 13년까지 일정한 그 지속성과 변화를 만약 분석을 해내고 나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는 지금 전 교수가 얘기했듯이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뭐 3년이 될지 3년상이 될지 또는 5년이 될지의 방향이라고 하는 걸 대강 우리가 그 전망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1월 1일부터 2월 19일까지의 그 국방위원회 그 외교부 그 관련 성명을 유심히 보면서 내 머릿속에 그려졌던 것은 내가 임의로 그린 것이 아니고 그 발언 내용에 한 줄로 만약 요약을 하라 그러면 김정은 체제가 지금 가고 싶은 것은 핵을 기반으로 해서 핵을 기반으로 한 자주권의 확보 위에서 발전권을 행사하고 싶다. 따라서 그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히 보여준 것이 지난 50일아닌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우리한테 다가온다고 생각해요. 만약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싶은 것이 그 김정은 체제의 핵심 고울이라고 하면 과연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인가? 북은.
김정은 체제는. 근데 적어도 따라서 당분간은 지금 김정은 체제가 당분간 밟을 스텝은 그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추적하는 방식으로 계속 갈 거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는 것을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그대로 보고 있겠느냐, 또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딜레마에 북한은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이막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핵을 기반으로 한 자주권 베이스 위에서 발전권으로 가겠다고 그러는데, 핵을 기반으로 한 자주권을 행사하는 한 발전권을 충족시켜줄, 발전권은 내부적인 역량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 외부 역량이 도움이 필요한데, 외부 역량의 도움이라고 그러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 미국이나 자본주의 세계체제 전반이 핵을 기반으로 한 자주권이 있는 한에 발전권을 도움을 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러면 어느 단계에 가서 그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딜레마가 제가 보기에는 산막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 두 개를 추구했는데 결국 그것을 나머지의 플레이어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핵을 계속해서 개발한 자주권으로 개발권을 완전히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핵을 포기하고 개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아마 갈림길 같은 것이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우리는 이제 그것을 쉽게 바로 징검다리를 건너뛰어 가지고 결국은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체제가 붕괴되지 않으면은 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그 갑자기 그 드라마가 전환되어 된 방식으로 지금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많이 생각하는데, 내 개인 생각에는 지금 그런 두 마리의 토끼가 꼭 먹고 알 먹고가 안 되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것은 아마도 세 개의 옵션에 부딪히게 될 거다. 부딪히는 것은 체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도 현상 유지를 해가면서 서서히 악화되는 쪽으로 가서 결과적으로 소위 말하는 레짐 컬랩스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일정하게 레짐을 현상 유지하다가 어쩔 수가 없어서 이것이 레짐 진화적인 형태를 선택을 할 것인가. 따라서 현상 유지 속에서 진화냐 컬랩스냐고 하는 딜레마를 결국 맞이하지 않겠냐. 그 길을 어디로 가느냐고 하는 것은 북의 지금 현재 리더십의 선택인 동시에 그다음 아마 우리가 택해야 될 선택지에 따라서 아마 그 갈림길에서 어느 방향의 모습은 전개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산막 사막은 대부분 그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한 번쯤은 찬스가, 북한테도 마지막 이 북핵 위기의 마지막 기회가, 우리한테의 기회이기보다도 북한테도 마지막 기회가 한 번쯤은 있는 과정 속에서 진화 쪽으로 조심스럽게 체제 진화의 가능성이 제한적으로 주어지든지, 아니면은 점점 어려운 그 구렁으로 빠져들어가든지, 그런 드라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 북한은 핵을 가지고서 그 자주권을 보유한 상황에서 발전을 하고 싶어 하지만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옵션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고요. 따라서 그 핵이 없으면서도 발전이 가능한 체제로 가도록 더군다나 이제 경제 발전이 스스로 되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걸 해줄 수 있는 주변 국가들, 그리고 그 한국의 주도권, 이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태까지 한국과 주변 국가들의 대응을 보면 뭐 북핵 실험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임팩트가 워낙 커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군사적 대응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제 제재를 사용한 대응 방향으로 방향을 잡은 게 사실인데요. 따라서 뭐 한쪽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또는 뭐 전술핵 배치서부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 대응안들이 나오고 있고 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관련된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다 북한 체제가 지금 필요로 하는 발전권이나 또는 넓은 의미의 북한 문제에 대한 시각은 상당히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결여된 그런 형태로 군사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차기 박근혜 정부의 대응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 북핵 실험은 이명박 현 정부에서 일어난 것이고 정책의 대응도 현 정부가 잡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 주변 국가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상당히 장기적인 어떤 패키지 속에서의 대응을 모색할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어떤 중요한 그 정책 내용들이 포함되어야만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앞에서 북한의 시나리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 하는 그 대응 파트에 관련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처방 파트가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또 진단이나 마찬가지로 국내외 지금 처방전이 나는 개인적으로 보면 대혼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혀 이게 적절하게 총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군사적인 대응론, 경제적인 대응론 또는 정치외교적인 대응론이 국내적으로 대혼란을 겪고 있는데 저는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것을 어떻게 교통정리해가지고 전체적인 틀 속에서 교통정리를 해서 끌고 갈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식의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 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거냐 하는 핵심 목표를 조금 전에 의견 처방의 시각에서 보면 조금 더 복잡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김정은 체제가 이 지속적으로 아버지 세대, 정치 세대가 담당했던 추구했던 핵 선군 정치적 시각에서 생존 전략을 모색하던 것에서 서서히 그것을 비핵 안보 경제 시스템을 모색하도록 움직여가도록 총체적인 대응 전략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전체 그림이다. 라고는 우선 목표의 설정 자체가 지금 제대로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너무 단순하게 문제를 좁은 의미의 군사적인 북이 핵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것으로 본다든지 또는 어느 한쪽에서는 평화가 필요하니까 무조건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이렇게만 봐가지고 문제는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진단을 해본 파트도 보니까 이게 아버지 세대의 핵 선군적인 사고가 여전히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그렇게 하면은 북은 21세기의 생존 전략으로서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시그널, 대응은 명백히 취해야 된다. 그러나 동시에 김정은 체제가 새로운 살 길을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동시에 우리가 줘야 되는 부분까지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묶는 형태로 대응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 당장 핵실험이 이미 이것이 1차, 2차와도 다르고 이미 3차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훨씬 심각하게 군사적인 대응책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쪽에서는 우리도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또는 철수한 전술핵을 미국에서 다시 우리가 초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논의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그 핵 개발론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미 1970년대에 겪은 어려움이나 또는 지금 북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잘 알다시피 그것은 단순한 남북 간의 핵 억지론 차원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핵 비확산 체제와의 전면전을 하는 성격에서 문제는 파악되어지기 때문에 70년대에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핵 개발론 논의가 있었을 때 당장 전 세계적으로 어떤 문제에 우리가 봉착했냐면 그것과 연관된 경제적인 조치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 작게는 것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딜레마부터 빠졌고, 이미 그 당시 어비경우 우리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22개고 우리 국내에 산업 전기가 거의 50%가 40% 이상이 거기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세계 경제 10위 위치에서 세계 경제 질서 전반과에 관련해서 과연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또 그 당시에도 보면은 그 다음 기술 이전 체제에서도 굉장히 강한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었고, 보다 결정적인 것은 동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핵 자주론을 하면서 동시에 그 확장된 동맹국 억지론이라고 하는 것이 공존할 수 있는가. 70년대에 미국이 취했던 방식은 당신네들이 핵 자주론을 하려면 우리는 더 이상 군사동맹을 유지할 수 없다는 그 발언의 내용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또 하나, 그 대안의 하나로 그 전술핵을 빌려오면 안 되냐, 다시 재배치하면 안 되냐 하는 것도 이것은 그 현실의 변화를 너무 모르고들 하시는 얘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의 전술핵은 1991년부터 해체되기 시작해서, 특히 미국 경우에는 지금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지상 전술핵은 다 없어졌고 760개 남아있는 것 중에 200개는 나토의 비행기로 나눌 수 있는 전술핵이 남아있는 것이고, 나머지 500여 개는 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공간에서 유사시의 경우에 따라서 크루즈나 그 전함이나 또는 핵잠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500여 개가 본토에 남아 있는데, 이미 다 없어진 전술핵을 어디 가서 한반도에다 재배치하라고 미국한테 얘기해요. 더구나 오바마가 취하고 있는 전술핵에 대한 포지션은, 오바마는 전술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확장된 억지도 오바마 대통령 포지션에서는 억지를 꼭 전술핵으로 해야 되냐, 전략핵 내지는 재래식 무기 정도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아까 얘기대로 이것이 3차 핵실험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명확한 군사적인 대응은 보여줘야 핵 성군론을 주장하는 북에도 교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권유하는 것은 그 나토의 최근 변화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토가 아시다시피 2010년에 들어서 전략 개념의 재구축,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지난해 마드리드 정상회의에서 나토 정상회담에서 나온 것이 소위 말하는 그 Deterrence Defense Posture Review, 그러니까 DDPR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자면 억지 방어 그 태세 재검토라고 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보고서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네 개를 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MD를 생각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재래식 무기 억지라고 하는 파트를 생각하고 있는 거고, 최소한의 그 핵 억지 파트를 주로 미국한테 의존하는 형태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엔 군비 통제. 그 네 개를 그 아이템으로 놓고 마지막 결론은 뭐 우리가 복합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거의 똑같은 얘기를 쓰고 있는데 영어 표현으로는 appropriate mix of capability. 네 개의 능력의 적절한 믹스를 찾는 게 유럽에서 거기는 사실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안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북의 핵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우리 경우에도 한반도 버전으로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엔 한국판 MD, 두 번째 재래식 무기라고 억지를 할 수 없으란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미국이 담당하는 그 확장된 억지력 세 개를 적절하게 섞은 방식으로 군사적인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첫 번째 그림의 하나고, 두 번째 북한테 줘야 될 교훈은 두 개의 토끼는 절대 잡을 수 없다. 핵을 개발할수록 북의 핵에 대응한 이 억지력은 한반도 내지는 동아시아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일정한 부정적인 임팩트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경제 제재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이 계속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는, 하나는 2005년부터 6년에 걸친 경제 제재 과정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미국 재무성 차관보가 미 의회 청문회에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게 제재라는 게 하나는 중요한 거는 금융 제재고 하나는 통상 제재일 수 있는데, BDA를 중심으로 한 금융 제재를 해봤더니 두 가지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다. 하나는 북한이 이렇게 깜짝 뜨거워하고 반응하려고는 재무부는 물론이고 국무부, 인텔리전스, 국방부 다 놀랬다. 두 번째 자기가 놀란 거는 한평생 국제경제를 정책을 해왔는데 세계 금융 체제가 이렇게 세계화되어 있는지는 자기는 몰랐다. BDA를 제재하겠다고 하니까 그 순간에 세계 금융 체제가 BDA와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순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조준 금융 제재를 했더니 그것이 바로 김정일 정치 자금하고 연관되어져서 미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테이블에 나오려고 하는 변화. 근데 이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따라서 2013년에 지금 3차 핵실험을 지금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특히 금융이나 이런 제재까지 가면은 확실하지 않겠냐. 그런데 2006년에 그런 어려움 뒤고 난 북한은 지난 6, 7년 동안 최대한의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고생 안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의 미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국가나 지역, 중국을 포함해서 중동이나 다양한 어떻게
금융 네트워크를 다원화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훨씬 아마 현실적인 대응 조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늘 북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60년 내내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아무리 초킹돼도 우리는 견딜 것은 견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미 2006년에 해봤지만은 경제 제재가 상당히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2006년보다는 상대적으로는 북이 준비된 형태에서 아마 제재가 들어가되 제재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러면 군사적인 그 억지 체제의 체계적인 그 종합적인 마련과 경제 제재의 효율성과 한계를 명확히 안 속에서의 그 프로그램 개발에 덧붙여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북의 핵 개발을 막는다 라고 하는 것에다가만 설정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은 핵 성군 체제에서부터 이것이 비핵 안보 번영 체제로 가는 마지막 길, 글로 가지 않으면 우리보다도 북이 체제 붕괴하기 때문에 북이 체제 붕괴하지 않고 체제 진화하도록 가이드 해주기 위해서는 세 번째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반도에 어떻게 하면 비핵 안보 번영 체제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동시에 북의 비핵 그 안보 번영 체제가 되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한국과 동아시아가 만나는 시스템의 비핵 안보 번영 체제가 진화되어 가면서 서로 맞물려서 그 시그널을 보내주는 것이, 비록 3차 핵실험은 아직도 작은 고려 대상으로 우리가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데 토끼의 크기가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는 곰만한 토끼와 하나는 쥐만한 토끼로 비유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이 곰같이 커다란 토끼를 따라 뛰는 것이 결국은 길은 핵성군의 길에서는 그것이 길이 있을 것 같이 뛰는데, 여기에서 보기엔 그것은 외통수로 지금 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러면은 작은 토끼를 어떻게든 키워가도록 우리가 제3의 시그널을 동시에 주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새로운 정부에서 아마 상징적으로는 국방부, 통일, 또 외교부를 총체적으로 엮어서 그것이 청와대면 청와대에서 전체적인 입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새 박근혜 정부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저도 아마 그것이 2013년, 14년에 사실은 최대의 문제가 될 것이 아닌가. 근데 단 조심스러운 건 지금 현재 그런 충분한 그림이 있었는가. 신뢰 구축 프로세스의 준비를 할 때 사실은 새 정부가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하는 정도의 예상은 하면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었어야 됐기 때문에 지금 늦었지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따라서 이런 그 삼중적인 노력을 짜서 이것은 단순히 북의 핵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체제의 그 체제 붕괴로부터 김정은 체제의 진화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그림의 창출, 이런 정책 또는 담론, 이런 것에 대한 학계, 언론, 정책, 이런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앞으로 뭐 짧으면은 뭐 2, 3개월 속에 보다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